그래도 저쪽 교육장 다른 데서 하다가 지금 오늘 처음. 예. 작년에는 저쪽 뭐냐 저 밑에 무슨 경상도인데 저 웨스트. 아니 저 제일 밑에 있는 운동장 밑에 있는 건물에 있는데 그쪽은 시설이 좀 좋더라고요. 건물도 깨끗하고. 아 그리고 저 정상화 될 거다. 여기 그 교육의 중심이 에너지 스쿨 학생들이 중심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계속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사이에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갖고 앞 시간 조금 뒷부분하고 이 시간에 앞에 부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앞 시간 뒷부분하고 지금 시간 앞부분 이용해서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보통 한 12시 20분이나 30분, 30분이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시작하니까 같이 듣는 분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는 잘 왔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력 경제라고 해서 전력 경제 범위가 좀 뭐 정의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전력 경제를 하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긴 하는데 그 앞부분에는 과거에 다뤘던 부분 과거의 전력 경제에서 다뤘던 뭐 경제 급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전히 이론적으로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강의하고 토론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의 어떤 전력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을 갖다가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안 넘어가네요 지금. 지금 넘어가요. 또 사실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터는 먼저 봤는데 저희가 따로 있는 건 없어가지고. 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력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력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제 바꿔 나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전력거래에서 근무하고 이쪽 전력시장 분야에 거의 이제 전력거래소 생기면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전력시장 쪽에 있었고 전력거래소 생기기 직전에 한전에 있을 때도 이쪽 전력시장 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경제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전공이 전기공학이고요. 전기공학에서 이제 전력 경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 자체는 이제 엔지니어고 한전에서 이제 송배전은 지금 이제 한전분은 뭐 지난 학기는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신 한전에서 발전소에 있어요. 한전분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신데 저는 한전에 이제 송배전 분야 그 뒤로 지금 한전에서는 배전 분야하고 송배전 분야가 나눠졌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송배전 직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전 사업소에서 시작을 해서 어쨌든 나중에 송배전서 갔다가 그래서 송전과 배전을 다 같이 근무하고 연구원에 있을 때는 좀
이상한 기회로 해서 이상하다고 좀 보면 이상한데 어떤 기회로 해서 하여튼 발전연구실은 아니었고 개통연구실 쪽에서 이 발전계획 수립하는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설계하거나 하는 이런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엔지니어 쪽이고 이제 송전이나 개통 그다음에 발전 계획 이런 쪽에 조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이따 각자의 어떤 백그라운드 제가 한번 여쭤보고 하고 있고요. 뭐 수업 진행은 이제 강의, 발표, 토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강의 중심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토론을 잘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니까 강의 중심으로 하게는 되는데 강의 중심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특히 이제 실무적인 거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 그래서 일부러 이제 평가 쪽에도 발표 토론 쪽을 했는데 많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교재는 이제 스타프트가 쓴 파워 시스템 이코노믹스를 이제 저걸 하긴 하는데 뭐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교재도 내용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사실 뭐 책에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기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앞쪽에 보면은 약간의 이쪽을 좀 쫓아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첫 시간, 두 시간이나 둘째 시간은 약간 책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쭉 책에 있는 내용을 쫓아가고 뒤에 뒷부분은 주로 이제 실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좀 가져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가 좀 되고요. 쉬는 시간에 정말 조금 쉴 거거든요. 저 책은 이제 전략거래소에서 만든 책인데 뭐 딱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실무적인 특히 이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그런 책입니다. 소개한다고 해서 전략거래소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제 전력 시스템이나 전력 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쪽이라서 이번 강좌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고요. 저것도 보시면서 저쪽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그 간략한 소개하고 백그라운드를 좀 제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뭐 나중에 처음 오셨을 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공업 배경을 가진 분하고 일반 경제학을 배경을 하신 분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참고를 할까 하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데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한 번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복합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욱이라고 합니다. 계측제어 발전 설계에 있어서의 계측제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시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S EPS에서 온 최기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기 분야 엔지니어고, 저는 이제 발전소 정비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압 설비 쪽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전의 어떤 개통이라든지 또 거래소 개통보호팀, 개통기술팀 이런 팀들하고 업무를 또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휴전 업무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ELS 전력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최종광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희가 이제 학교 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전력운영팀의 팀장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력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강점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학교를 와서 좀 배우게 됐고, 사실 저는 이제 필드에서 좀 컸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SK ELS라는 회사를 처음에 입사할 때 저는 이제 전력 분야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처음에 입사를 했고요. 그렇게 도시가스에서 한 3, 4년 근무하다 사실 저는 평택 오성국화에서 이제 시운전부터 해서 건설하고 중공 한 2년까지 업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 나래 ONL이라는 이제 기술 공부에서 한 1, 2년 업무하다 전력운영팀에 온 지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필드 경험은 그래도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런 전력 경제 부분에 좀 제가 많은 취약점이 있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외국 학생 하시즈입니다. 아직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아직도 모르는 거 많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의 전공은 뭐예요? 몽골에서 회계학 졸업했어요. 회계학? 네. 대분하고 백그라운드가 좀 틀린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보다는 경제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필요한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엔지니어링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부에서 전력계통을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엔지니어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식상한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전기공학 하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시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런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전력 시장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금 개요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전력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연구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쪽에는 주로 이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뒤쪽에 가서는 조금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요. 지난번 강의실은 그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여기도 뒤에 혹시 있는가 보요. 시험 볼 때 아마 앞으로 옮겨놨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오늘 개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보는 게 좋다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19년도 자료입니다만 대략 50조 그런 규모고요. 작년에는 아마 70조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20년에는 또 규모가 좀 오히려 좀 줄어들었을 거고 이게 이제 이 전력시장 연료비에 따라서 전력시장 규모가 많이 변화합니다. 최근에 연료비 연동이 굉장히 심했죠. 2000년도에는 연료비가 굉장히 쌌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싸다가 작년 하반기로 하면서 굉장히 연료비가 올랐고 이번 올해 들어와서는 연료비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지금 50조 정도에서 60조, 70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략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력시장, 즉 이 발전 측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큽니다. 최종 전기요금이 지금 한 70조 정도 돼요. 70조 좀 더 커졌는지 모르지만 70조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 발전 측만 거의 7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연료비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컸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한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참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19년만 보더라도 한 50조 정도가 이제 발전측 비중이 되잖아요. 근데 발전층을 제외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송전선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밀집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 자체 길이가 길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신재생이 보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재생을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비중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발전측 비중이 큰 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대충 국가별로 비교하면 이건 연도가 2014년인데 이게 전 세계 자료를 보면 최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14년도를 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좀 크기는 변화했지만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대략 이제 우리나라가 한 12 정도, 그러니까 전력 수요로 보면 9이고 설비 용량으로 보면 12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전력 사용량이 설비에 비해서 좀 많다는 뜻이죠. 이제 워낙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설비 용량이나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순서는 있지만 어떤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다가 이제 보시면 대략 그 독일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 크기가 좀 작죠. 거기서 독일,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영국 이 정도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크기도 보면 사실 좀 비슷하죠. 일본이 좀 크고요. 그래서 한 12 정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한 12 정도 되죠. 전력 시스템의 규모나 경제 규모가 좀 비슷한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좀 많고 그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분야가 전력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룬 부분은 발전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성변전 부분도 조금 다루긴 하지만 이게 제한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사실은 또 성변전 분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발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충전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또 좀 메시라고 그러죠. 서로 이제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좀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발전죠.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과거에도 이제 경제 급조라든가 기동 정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이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력 시장이 들어오면서 약간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이쪽 부분은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셨으니까 전기를 발견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래요. 기원전부터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동력이라든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건 아니었고요. 결국은 1799년에 볼타전지가 생기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타전지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의 이제 건전지랑 비슷한 거예요. 전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금속판이 있고 그걸 연결했을 때에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볼타 전지가 되는 거고요. 볼타 전지에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어떤 전기 에너지의 사용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화가 있었죠. 커런트 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에디슨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HBC가 경쟁하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전등 사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 그전에는 도시에서 이제 가스등을 가로등으로 썼는데 그걸 갖다가 전기로 바꾸면서 AC를 세탁하느냐 DC를 세탁하느냐고 경쟁하고 하던 그런 그걸 갖다가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시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DC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차도 나오고 있죠. 테슬라
테슬라의 이제 교류 쪽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뭐 영화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A씨가 승리를 했죠. A씨가 승리한 이유는 결국은 A씨와 DC는 이쪽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다 아실 거고 아시죠? AC, DC 아시죠? 교류 증명 몰라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다 교류입니다. 현재는. 근데 DC도 쓰죠. DC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건 거기 배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DC를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전기는 다 AC고요. 그거는 직류전기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않는 거고 이쪽 상전은 이제 화용전기 이런 전기들은 다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파형이 있는 거고요. 직류가 먼저 아까 볼타전지도 직류였고요. 직류가 먼저 발견됐지만 결국 상용에 성공한 거는 성공했다보다 승리한 거는 이제 교류가 되겠죠. 교류가 가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변압입니다. 변압이 굉장히 단순하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뭐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 이거는 많으니까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이 결국은 전기가 발전을 하면서 공급 범위가 넓어졌고요. 공급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장거리 송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장거리 송전에서 손실을 줄이려고 하면 전압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전압을 높이는 것이 AC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국은 교류가 이제 저는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C는 그냥 단상 AC가 아니고 삼상 AC죠. 삼상 전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으신 분한테 삼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막막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삼상을 채택을 하고 있고 삼상은 특히 동력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이 있는데 지금은 동력도 굳이 이런 삼상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력 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렇게 삼성의 필요성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대규모 어떤 동력 설비에는 다 삼성을 쓰고 있고요. 동력 측면에서 삼성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갖고 계시니까 삼성이 왜 동력 측면에서 좀 유리한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력 측면에서 삼성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전선 효율도 높죠. 그러니까 선의 수를 줄여주면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선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채택이 돼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전부 다 삼상 교류 동기 시스템. 이 동기라는 것들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밝은 데는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전력 공급이 잘 되고 있는 데고요. 어두운 데는 전력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발명한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공장이면 공장 단위, 작은 단위에서 시스템이고, 물론 시스템을 보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도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이 전력 공급 체계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시스템들이 이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좀 쪼개져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시스템이 크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나 이런 큰 사고에도 시스템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단점이라고 하면 큰 시스템 전체에 파국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재 전력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지금 현재의 공급 시스템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발전해서 송변전 거쳐서 배전해서 판매까지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션에 의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력거래소의 주 임무가 이 시스템 오퍼레이션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발전은 뭔지 다 아시죠? 그냥 전기 생산하는 거. 송전제는 이제 전기를 갖다가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발전소들은 대부분 수요지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요지랑은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이제 동해안 저쪽에 지금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올해가 아니고 이제 어제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산불에 취약한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이제 산불에 취약하죠. 아무래도 산에 이렇게 선로들이 노출돼 있고, 이제 불이 나면 공기가 이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나면 산불에서 공기가 이완화되면 그게 이제 도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전선로들이 서로 합선이 되는 거죠. 우리 저걸 하면 송전 쪽에서는 지략이니 단락이니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합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 근처 발전소의 출력을 줄입니다. 혹시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충격을 시스템 쪽에서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미리 출력을 줄이고, 또 굉장히 예의주시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서 불 끄는 건 아니지만 그 산불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월성, 고리 이런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서해안 쪽으로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래도 좀 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수요지가 많죠. 근데 울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근처에 수요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거기서 출력을 통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제 전력을 좀 공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광 쪽으로 보면 근처에 수요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대규모 발전단지가 대부분 해안, 당진, 영흥 이런 쪽에 있죠. 근처에 당연히 수요는 없고, 그런 수요지에서부터 발전단지에서부터 수요지까지 대용량의 전기를 이제 이동시켜주는 것이 이제 송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압이 너무 높아서 이게 전기 사용하는데 그 전압으로 계속 올 수는 없고 전기를 낮춰서 소규모 전력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약간 요즘에 와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송전하고 배전의 차이 사전적인 정의가 요즘에 와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송전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높다고 송전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발전소에서부터 변조소까지 또는 변조소와 변조소 간을 융통하는 걸 송전선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가역적이에요. 전류가 이쪽에 평상시에 이렇게 흐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흐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송전의 특징입니다. 배전은 거의 전력의 흐름이 일방입니다. 왜냐하면 변전소에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3사 변점이나 배전도 있고 1호사 배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호사 수전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1호사 수전하는 소비자도 있거든요. 3사도 수전하는 소비자도 있고 그 선로는 개념적으로 배전 선로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직 그게 정비되지는 않았는데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혼란을 주는 게 뭐냐면 신재생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신재생들이 생기면서 신재생이 어디 붙냐면 이 배전단에 붙습니다. 그럼 이제 배전단이 그래서 요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 배전단을 제어하는 것이 일방을 전제로 해서 제어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야 돈도 싸게 먹히기도 합니다. 이 배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재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설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엄청난 설비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격 변화에도 그 경제성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방향을 전제로 해서 보호 설비를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이 배전 전기라는 것이 배전단만 하더라도 22,900V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압이고요. 이 안전하고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사고 때문에 한전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업, 활선 작업, 퓨전 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거기에도 다 보호 장치들이 다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호 장치들을 다 이제 한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 보호 장치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중간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선로가 배전선로냐 송전선로냐 하는 문제부터 발전소부터 연결되어 있으니까 개념상으로는 과거의 송전선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이 지금 와서 약간 혼란을 가져오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배전 쪽에서도 조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는 또 도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부 선로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수용가랑 공급하는 선로에 같이 쓰는 선로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생에너지 양이 많지 않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면 그런 교역적 문제 때문에 따로 단독 선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선로를 하나 더 건설해야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옆에 있는데 선로가 변조소까지 갔다가 전류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쪽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배전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도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은 과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이런 전체 흐름을 갖다 통제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배전 부분보다는 이쪽 발전하고 성전 쪽을 컨트롤하는 게 이쪽의 시스템 오퍼레이션의 역할입니다. 즉 발전소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그다음에 소유 주체도 다 다릅니다.
뭐 GS, EPS도 있고 남부발전도 있고 뭐 남동발전도 있고 뭐 SK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발전기들의 어떤 출력을 제어하는 거는 좀 저희 전력거에서 다 출력을 정말 제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 오퍼레이션이고, 이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또 전력시장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 흐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현재 전력 시스템의 이제 특히 시장하고 관련돼서 발전소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이 이 소비와 공급의 일치입니다. 물론 모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는 일치돼야 됩니다. 일시적인 오버서플라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규정점을 가서 이제 소비와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데, 전기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시장 설계할 때 좀 이제 물리적으로는 중앙 관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적인 커머셜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센트럴 마켓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 켜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스위치를 딱 켜죠. 딱 켜면서 내가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에너지를 더 쓰는 만큼 발전소에서 발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딱 끄면 그만큼 발전소 발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전기 쓰는 거를 델러버에서 일일이 감시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제 교류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입니다. 우리는 60Hz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60Hz를 항상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소비량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반응이 이쪽으로 갑니다. 즉 주파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다.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주파수 60Hz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발전소 출력을 조절을 합니다. 발전소 출력 조절 신호가 4초마다 나가고 있고요. 모든 중앙고점 발전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컨트롤하는 발전기, 모든 발전기 신재생까지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통제 범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는 건 중앙고점 발전기만 통제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형 발전기들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발전 64, 한전 발전 64하고, 그 다음에 GS, EPS,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뭐 SK 그런 정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발전소들, 발전기들이 이제 중앙고점 발전기라고 하고, 그런 발전기들의 출력을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실시간으로 소비와 공급을 일치해야 되고, 또한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기 품질을 요구합니다. 즉 정전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죠.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이중전원을 한다든가 해서 정전 자체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는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고급 전기를 주고,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가 별로 없는 전기를 주고, 어떤 지역은 주파수 변화가 큰 전기를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물려 있어가지고 동일한 주파수로, 동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로 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쓰는 전기하고 부산에서 쓰는 전기가 똑같은 품질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특히 송전단 레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은 할 수 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집에서 화장실 물 내리면 알 수가 있죠.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 물 내리면 옆에서 세수하던 사람이 갑자기 뜨거워 그러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전력 시스템도 이 선을 통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고장이 나면 그 영향을 갖다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수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특징이 있지만 특히 컨벤셔널 부분에서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소비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또 이걸 갖다가 누구는 이제 저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저장 설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쪽은 뭐 에너지 캐패시티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이제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 캐패시터라고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저장하는 설비도 있고 펌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저장 장치가 펌프드 하이드로죠. 양수 발전기 이런 것도 특히 제일 경제적으로는 현재까지 제일 경제적인 저장 장치죠. 이런 저장 장치가 있는데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손실도 발생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여기 어느 것도 전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옷을 저장한다고 치면 옷을 옷장에 넣으면 옷이 그대로 있죠. 여기 저장 장치들은 다 에너지 형태를 저장하지만 전기를 저장하지 않아요. 펌프드 하이드로는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화학광을 저장하는 거고, 슈퍼캐패시터는 이건 전기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다른 전기고요. 정전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쓰는 교류 시스템을 통째로 저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다시 에너지를 빼낼 때는 이 빼내는 거에 있어서 수요 공급을 다시 맞춰야 돼요. 빼내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전기가 저장된다는 얘기도 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동시에 나오지만 뭐 둘 다 어떻게 맞다 틀리다 하기 둘 다 애매한 거죠. 실제로는 에너지 형태로는 다 저장이 되고 물론 저장했다가 다시 빼내는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기 자체로 저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에너지 뽑아낼 때는 앞서 얘기한 그 수요와 공급을 다시 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그 관제센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개통운영처 이런 그 개통운영본부 쪽에 일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일은 이제 전력 관제센터라는 여기서 하고요. 이쪽은 실시간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서포트하는 조직들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합니다. 발전 설비도 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통의 안정성, 강건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스터디 해가지고 이런 그 사전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조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원 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 관제센터에서의 그 역할은 이제 실시간적으로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송전소, 발전소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기동정지, 출력 조정을 저희가 이제 지시하고 있죠. 기동정지는 뭐 지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출력 조정은 사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신호로 지시가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송변전 설비 조작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변전 설비의 어떤 스위칭 상태 그거에 따라서 전력 교류도 영향을 받고 또 사고의 크기도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제 가장 최적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앙국전의 역할이고 저희는 지금 중부지사가 지금 경인지사로 지금 역할이 넘어가는데 이게 백업 설비입니다. 이쪽이 백업 설비.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불행히도 여기 이제 수해를 맞았어요. 산사태가 나와가지고 물이 잠기는 바람에 백업 역할을 지금 다행히 경인지사가 있어가지고 원래 백업 기능은 아니었고 제3 백업 정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잠기는 바람에 다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제 경인지사에서 백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주 지금 본부라고 이름 바꿨는데 제주는 육지랑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육지랑 연결이 HVDC로 연결되어 있는데 HVDC는 주파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분리됐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 제주 쪽에 개통운영을 제주 본부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하고도 연결되겠지만 물리적인 어떤 대통 운영이라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발송전 건설 계획부터 시작하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수급 계획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5년 계획을 세웁니다. 15년 동안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정비 계획이랑 1년이라고 됐지만 사실 2년간의 1년은 확정 계획이고 나머지 1년은 예비 계획을 세워서 휴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발전 설비 휴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특히 예방정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에 문제가 없게끔 이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주간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주간 발전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 수요라는 것이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하루 수요의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패턴이 있고 연간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루 전, 주간, 연간 이쪽이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는 이쪽에서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게 연간의 패턴이라고 본다면 우리 봄가을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전기사용량이 줄죠. 그래서 봄가을에는 예방정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봄가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발전설비가 정지되어 있는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신재생하고 관련돼 가지고 봄가을이 더 이 개통 운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비가 줄었다는 얘기 자체는 설비가 줄면 아무래도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도 같이 줄어요. 근데 이때 재생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앙고점 발전기가 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물론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전력시장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 전력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이 또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장은 불가피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큰 대형 발전소, 중앙급산 발전기라고 하는 큰 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연관의 어떤 패턴이라는 거는 봄, 가을에는 수요가 좀 적고 여름하고 겨울에 수요가 많은 그런 연관 패턴. 주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주말에는 수요가 적고 평일에는 수요가 비슷합니다. 그런 패턴. 하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수요가 증가했다가 점심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후에 이제 거의 피크를 치고 있죠.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때문에 이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덮어보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2시, 3시에 피크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4시, 5시 이쪽으로 이제 피크가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수요가 변한 건 아니죠. 수요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용어상으로 수요나 부하나 같이 쓰기도 하지만 수요가 변한 건 아니고 어차피 조합국전의 부하가 바뀐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습니다. 수요라는 디맨드라는 말하고 로드라는 말을 굉장히 과거에는 같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격하게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로드라는 거는 특히 중앙급전 발전기가 담당해야 될 양이 되겠죠. 근데 그 로드가 로드 패턴이 변하는 거죠. 사실은 로드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로드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는 이미 많이 서로 이제 다른 재생에너지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수요는 패턴이 이제 많이 왜곡됐고요. 결국은 저희는 로드에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굳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넷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로드는 디맨드랑 같은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건 넷노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패턴이 하루쯤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어제의 패턴하고 오늘 패턴이 비슷하죠. 날씨만 비슷하면. 그런 패턴에 맞게서 계획을 세우고요. 실시간에서도 약간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계획을 할 때는 패턴에 맞춰서 계획을 했는데 실시간에 들어서 어떤 발전기가 탈락이 됐다든가 어떤 송전선로가 탈락이 됐다든가 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쪽 이쪽은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약을 반영한 이 경제급전이라고 하고요. 경제급전이라고 하고 이건 자동발전제어라고 하는데 지금 전압조정이랑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가반압프리는 발전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거에서 거의 이쪽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앙 컴퓨터에 의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발전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타임스펠에 의해서 이제 전력 계통이 운영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력 시장도 이제 운영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 부분 특히 하루전 시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의의 시장은 특히 다른 나라처럼 다수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이쪽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도시장, 선물시장이 있고요. 하루전 시장이 있고 당일 시장이 있고 실시간 AS 시장 또는 합쳐서 밸런스 시장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계통이 운영이 되고 이런 그 전력계통 운영에 맞춘 것이 전력시장입니다. 이런 전력시장이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통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 발전력이 되겠죠, 주로. 발전력 또는 AS 자원,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제공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목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40분인데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계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진행이 됐는데 한 10분씩 쉬고 또 한 40분 하고 마치는 걸로 하시는데 2시 반에 마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간 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임기니까 잘 만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외국인한테 걱정이 되는 초청 시스템. 우리 경제 같이 경제부터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좀 왔다 갔다 잘 안 나와요.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전력거래 관련해서는 전력시장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 책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예. 좀 3세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돈을 안 받아서 그런데. 이런 책들 자꾸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수입사람들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랑 같이 일을 많이 해요. 예. 사무관들 바뀔 때마다 뭐좀 내놓으라고. 그렇죠. 예. 모르셔도 사람들.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 교육시키는 게 그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사무관들 바뀔 때마다 와서 하루 이틀씩 교육을 받고 갑니다. 다른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을 듣는 거죠. 또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심리자들하고 하는데, 근데 너무 실무자들이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되는 거를 달라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책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어저께 저희 회사 제가 신인천 복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신인천 복합 같은 경우 지금 하루에 2번씩 기동경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있다가 이제 11시 정도 정지를 하고 또 뭐 저희들이 그 미니멈 최소 정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2시간 있다 보니까 2시간 또 기동했다가 또 뭐 빠르면은 뭐 5시, 6시 정지하고 아니면 7시, 8시 있다가 정지하고 근데 이제 그런데 저희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대충 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바나 프리 테스트하고 에이지 테스트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가바나 프리 테스트를 어제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주파수 변화가 저희가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주파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별로 주파수 변화가 없는데 그나마 변화가 있는 게 점심시간 정도에 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정지를 해버리니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녁 때 하는 겁니다. 저녁 때 하니까 계속 주파수 변화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별로 없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도 이게 가바나 프리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주파수 변화가 좀 크게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공부하는 거보다 고장났을 때 주파수가 많았는데 그럴 때 기록해놓은 거 가지고 하고 했는데 요새는 또 교통이 커지다 보니까 커지고 또 주파수가 잘 안 떨어지고 가끔 떨어지고 많이 있으니까 가끔 이제 일이 있는 거는 그래서 비정상도 지난번 좀 태양광이 쫓아서 떨어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는다면은 대통 규모가 단위기 용량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잘 발생 안 해요. 옛날처럼 주파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바나 프리는 그냥 의무다 그래서 보상 안 하잖아요. 하나가 AGC 보상.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많이 모자랄 때 막 절제를 해가지고 이럴 때 그런 때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뭐 저희가 뭐 교통 용량도 설비 용량이 충분한데 근데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관제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가바나가 하는 역할이 되게 크대요. 특히 이제 사고대 역할도 크지만 부하 많이 예비력이요. 그러니까 예비력도 예비력이지만 부하가 아침 시간에 부하가 많이 증가하는 시간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부하가 급변하는 때에 그때 주파수 잡는 역할에 가바나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가바나가 부족하면 주파수 흔들리는 양이 커진대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바나와 AGC 설명을 고장 시에 대응 능력 가지고 이만큼 가바나 담당한다, 이만큼 AGC가 담당한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가바나 부족하면 이 수요 급변할 때 미리 돌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따라가지고 네, 제가 쫓아가는 것들 때문에 가바나가 중요하다는 거. 특히 이제 석탄 가바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커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통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대통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솔레이트들이. 시간이 빡빡하네요. 그래서 안 먹고 오면 몇 시간 가고 이게 작년에는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나는 1학기만 하는데 2학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갔으면 선. 네, 근데 1학기 때는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끝나고 12시 5분 정도, 12시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뭐 이게 양시즌을 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12시 반에 시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뒷시간도 영향을 주고 시간이 빡빡해진 것 같아요. 지난 가을보다는 점심 때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가을에는 좀 그때 정식적으로 사람이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난 가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가면 먹고 시키는 그냥 좀 나왔었는데 힘들긴 했는데 아, 이제 식당 가는 교내 식당 가는 것보다는 더 걸렸어도 네.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는데요. 지금 거진 1시간인 걸로. 나 혼자 같으면 그냥 여기서 안 먹고 아침을 늦게 먹고 나와도 되는데 나 혼자 배달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NS 부분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참 문제네. 배달도 배달시키면 배달도 이제는 배달되지 않을까요? 응? 여기서 수능 오면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할걸요? 희생이라고. 아 맞다. 이거 좀 웃겨놓지. 연구실들에서 대학원 연구실들에서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근데 막 반성하고 그러잖아요. 다 시켜 먹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랑 뭐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 회사 쪽에 이제 업무랑 이제 대비시킨 거죠. 현재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하루전 시장밖에 없고요. 이 운영 발전 계획 요 사이에 이제 가격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고 앞으로는 이제 운영 발전 계획과 가격 발전 계획을 이제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장기 서비스 투자 계획,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력수급 그 기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장기 숙면 설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적으로 따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어떤 연계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운영 계획해서 연월 주간 단위로 수요 예측하고 예방 정비하고 성수기 대책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연관하고 어떤 패턴들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수급 전망 구성에서 이제 주간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으로 가서 운영 발전 계획 수립합니다. 하루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흡전하고 이쪽 이제 주로 이제 발전 쪽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겠고요. 송전망도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중장기 개통 안정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한전의 송전 설비 계획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쪽 송전점 계획은 이제 한전하고 이제 저희 쪽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거래소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긴 합니다만 설비 계획 자체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 대별로 해서 이렇게 개통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앞서의 어떤 전체적인 그 개념이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전력 개통 운영하고 이제 전력 시장 내지는 전력 경제 이슈가 뭐냐면요.
결국은 그 설비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공급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신뢰도가 있는 거죠. 설비 자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설비가 운전 상태에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운전 중에도 여러 가지 외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예비력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예비력이 굉장히 그 다단계의 예비력이 있습니다. 장기 수급 계획을 세울 때도 예비력이라고 하고 실시간 운영할 때도 예비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예비력이 갖춘 예비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그 필요한 예비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해가지고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희는 이제 분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비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딱딱딱딱 나눠지는 것도 조금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거 나누는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사실 그냥 딱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예비력의 어떤 범위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뭐 같은 예라고 뭐 보기는 좀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측 같은 걸 하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단기 수요 예측하고 장기 수요 예측을 하면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대충 1년쯤에 만나요. 근데 단기 수요 예측에서 예측한 거하고 장기 수요에서 예측한 거가 틀립니다. 왜냐면 방법론 자체가 단기 수요의 방법론하고 장기 수요의 방법론 자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1년이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방법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점쟁이가 딱 뭐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전 예측 같은 경우는 패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가 중요하고 장기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인풋이 다르고요. 아웃풋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1년 예측이라는 것이 1년의 어떤 그 총수요 예측이라든가 1년의 피크 예측이지 정확하게 1년에 어느 시점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예비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5년 장기 플랜을 했을 때에 벌어야 되는 예비력이 다르고요. 똑같은 예비력은 결국은 최종 그 발전 능력에 비해 능력하고 수요하고 차이가 예비력입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이 있죠. 이제 설비가 건설되지 않을 확률도 있고요. 수요도 내가 예측한 거랑 다른 수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예비력을 가져가야 되고 또 그걸 또 수요 예측할 때 자체도 방법론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수급을 했을 때의 예비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는 있는 설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의 예비력이 또 다르고 그게 딱딱 이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못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 보면 여러 사람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대충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그 다음에 운영 예비력 정도로 나누고 있죠. 설비 예비력이라고 하면 또 전체 설비 용량의 합하고 수요의 차이, 그게 이제 설비 예비력이고 공급력이 예비력이면 이 설비가 있어도 뭐 고장이 났다든가 예방전기 들어갔다든가 공급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빼는 게 공급 예비력이고 운영 예비력은 그 중에서 내가 운영 단계에서 내가 확보한 예비력.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있다고 내가 다 그걸 예비력을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 단계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비력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데 사실 운영 예비력이 들어가서도
아까도 나왔지만 가바나 프리 예비력도 있고 LGC 예비력도 있고 스탠바이 예비력도 있고 또 뭐 나누는 데서 스피닝 리저브 사실은 중복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는데 스피닝 예비력, 스탠바이 예비력 뭐 여러 가지 예비력이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을 나누기도 하고요. 목적에 따라서 예비력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를 하거나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기관을 보고할 때는 똑같은 예비를 쓰면서 이때는 이거고 저때는 저거다 그러면 서로 혼란을 주니까 딱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그런 예비력들을 정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 복잡한 문제가 이 송전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송전 제약은 이제 북상조류 제약이 있죠. 북상조류 제약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요지는 전력의 수요지는 수도권입니다. 발전설비는 수도권에 별로 없죠. 대부분 남쪽에 있고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으로 오는 조류, 이쪽 남쪽에서 생산된 전기들, 남쪽 동쪽에서 생산된 전기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전력, 그걸 북상조류라고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상조류 제약이 있어요. 이 송전선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이 어떤 사고나 고장에서 한 선이 탈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급작스러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북상조류 제약인데 이런 그 제약의 이제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제약이 있으면 이제 전력 공급, 이제 전력 경제니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면 싼 것부터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는 게 뭐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싼 발전기가 어디에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력이나 석탄이 일반적으로 싼 발전기들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는 이 싼 발전기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를 수도권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수도권에 발전기가 좀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발전기들은 열병합 발전기거나 아니면 좀 LNG 복합 발전기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LNG 복합이나 열병합 발전기의 발전 단가는 석탄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비싸요. 근데 이 북상조류 제약이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이 송전선로의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쪽 그 수도권에 있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고 이쪽 남쪽에 있는 싼 발전기의 발전량을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송전 제약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과거서부터 있던 제약인데 이 북상조류 제약이라는 이 수도권으로 오는 병목 현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의 제약입니다. 서해안 제약은 지금 풀려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당진, 태안 이런 쪽에 발전 단지는 집중되어 있고 그쪽 단지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은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상대적으로 쓰는 석탄 발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석탄 발전기의 발전량 총량을 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선 발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기를 다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이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좀 더 비싼 발전기들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서해안 제약의 케이스인데 그런 서해안 제약은 지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풀려나가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동해안 제약이죠. 동해안이 지금 발전기들이 이제 과거에 동해안 발전기들이 별로 없었는데 길거리에 이제 울진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그런 송전선로만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7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발전기들이 많이 생기죠. 부평이 생겼고
또좀 원자력도 추가 건설됐고요. 또 앞으로 들어갈 발전기들도 많죠. 강릉안이라고 그다음에 삼척에서도 또 새로 발전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이 발전기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송전선로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발전기들이 생산한 전기들을 이렇게 뽑아낼 송전선로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선정선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쪽 지역 발전기의 축적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송전 제약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싼 발전기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보다 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는 문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의 문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력 경기에서 다른 문제가 됩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게, 과거에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무한 송전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제약이 걸리는 경우 발전에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쪽 발전회사가 발전을 못하면 발전회사 책임지고 끝나는 쪽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벌써 1년 반 전에 제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 발전회사들이 이 송전 제약 때문에 발전을 못하면 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런 것들이 그건 개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시장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 때문에 예. 저희 지금 삼척에서 수도권을 오는 3사호가 차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삼척관역이 절반으로 오프로드로 줄였거든요. 네. 물질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보상 못 받습니다. 현재까지 받습니다. 현재까지 받는데요. 올 7월부터는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개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은 뭘 갖고 온 거냐면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거는 어렵다. 일단 건설해놓고 나면 송전선을 짓는 건 문제 없다. 사실은 이건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설비 계획할 때도 송전 계획 발전 계획 먼저 세웠고요. 발전 계획 세우고 나면 송전 계획 수립했고, 발전소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고 15년 걸리고 했는데 송전선을 건설하는 4년, 5년 그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송전선을 건설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발전소 건설하는 거 더 걸려요. 그래서 동해안만 하더라도 발전소 지질에 맞춰서 했지만 아직도 안 보여요. 처음에는 뭐 765 하기로 했다가 HVDC 하기로 했다가 뭐 했는데 다 지금 계획보다 제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을 건설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부터 어려워졌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송전선을 건설하기 어려운 데를 발전소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전력경기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이 발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약하게 줬다고 하면 지금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인은 과거에는 발전소는 어려웠고 송전은 쉬웠지만 지금은 송전이 더 어렵다. 예, 한전에서는 최근에 이제 HVDC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평택 고덕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뭐 울진 가평 구간도 지금 그렇고 한데 현실적으로 거래소에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에 대한 책임은 거래소 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평택이 굉장히 지금 고덕 쪽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민간 발전소도 이제 그쪽에 부하 공급량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HVDC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정지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전하고 네. 발전사 간에 성년 접속 계획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 한전이 성년 접속 계획을 하면서 폭포를 갖다가 이제 정말 회수하는 그런 경우들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자체가 성전이 그러니까 발전 입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까지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한전에서 그 점은 거의 이제 있어도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펌프 자체가 발생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HVDC 쪽은 사실은 거래소의 오퍼레이터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퍼레이터들은 신기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지. 사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고 확률도 적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안정적이고 확인된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퍼레이터가 HVDC 다 싫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는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건설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왜냐하면 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그런 것 자체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드백은 줍니다. 피드백은 주지만 그렇다고 오퍼레이터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 더 싫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지금 오퍼레이터가 우리나라 신재생 사업하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한전도 그렇고 이제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공개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회사들도 이거를 접근을 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또 이제 그 카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조인트 벤처로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너무 폐쇄적인 상태인데 또 이제 주변은 이제 또 너무 설비가 SPS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지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좀 나중에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같은 거를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발전기들 갑자기 이제 무효 전력이 튄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한전에서는 이제 일체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제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되면 저희 발전기나 이런 설계에는 분명히 무리가 가는데 이걸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걸 입증을 해서 뭔가 뭐 요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신설비가 생기다 보니까. 고민할 건 많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옛날에 HVDC, 제주도 HVDC를 돌아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제주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HVDC도 처음에 준공하고 나서 한두 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여러 가지 정말 고생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고장 나는 바람에 제주도 광역정도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왜 HVDC 했냐는 비난도 있었고 했는데 3년인가 지나니까 그다음에 안정돼가지고 한참 동안 또 아무 문제가 없다가 또 갑자기 또 15년인가 한 20년쯤 지나니까 또 사고가 좀 났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송전선, 과거의 송전선이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좀 복잡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변압기는 코일 2개 감은 거고 송전선하는 거는 그냥 줄이잖아요. 그렇죠. 고장 요소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HV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거기에 수많은 구석이 들어가 있고 뭐 수많은 제어 설비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발전기도 사실은 초기에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민간 석탄 같은 거 할 때 초기에 고장 정지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이제 물론 벤치마킹을 이제 그 한전 자회사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초기에 고장이 많더라 해서 이제 초기에 고장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라서 처음에는 고장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누고 또 예, 예. 정보 공개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독점 구조에서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뭐 시장 개방도 하고 정보 공개도 강제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예. 그게 이제 송전 제약 문제고 요즘에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시장 계도 계산한 것 중에서 역시 올 7월부터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력 용량 정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비력에 대한 과거에는 예비력에 대한 정산이 따로 없었어요. 예비력 정산이 그때 코프 정도인데 코프에 예비력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예 예비력 용량 정산금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승전제약에 의해서 코프되는 것들은 보상을 못 받지만 예비력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예비력 용량 정산금을 받아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갈수록 이 부하 추적 능력, 즉 이 부하가 변하는 부하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넷노드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 변화는 뭐냐면 소비 수요의 변화. 내가 전기 쓰고 싶은 사람이 내 전기를 갖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는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구름이 꼈다가 거쳤다가 하면서 생기는 발전량 변화 그 다음에 바람이 세졌다가 약해졌다 하면서 생기는 발전량 변화 이런 변화들을 갖다가 다 중앙고점 발전기가 쫓아가줘야 됩니다. 이게 그 쫓아가는 능력이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그거는 거의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발전기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만 생각을 해서 시장 설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용량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투자 신호를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이 변동에 대응하는 능력 이것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전력 쪽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도 변화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설비 계획이라든가 설비 운영 계획을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 할 때도 거기에 다 그 셋업 프라이싱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어떤 상황 변화는 과거에는 좀 단순한 시장의 구조였고요. 거기에서 고민하던 거는 사실은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도 신뢰도하면은 용량만 나옵니다. 고정비, 변동비만 나오고 용량화가 에너지만 나와요.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는 문제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과거의 교과서는 그걸로 충분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용량이 물론 중요하죠. 어차피 용량보다 더 지금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실제생 변동성 문제. 이 얘기는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쫓아가는 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적절한 경제적인 시그널을 줘서 이쪽을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투자나 경제적인 운영을 유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경제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용량화 과거서부터도 있었는데, 전력 공급의 특징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설비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죠, 수력이죠, 또 화력이죠, 원자력이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거 각 그 시스템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다양한 설비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일단은 최근에 상대하고 있는 그 신재생을 빼고 이제 중앙급전 발전기만 봤을 때, 소비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설비는 총 설비 용량을 최대 수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 대응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기와 고정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만 짓지 왜 석탄화력 하고 LNG도 지었을까요? 그러면 또 원자력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다고 하니까 원자력을 제외해놓고 석탄 발전기하고 LNG 발전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왜 석탄 발전기하고 LNG가 시장에 동시에 존재할까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변동기하고 고정기의 문제입니다.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비싸요. 즉 건설비가 비싸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고정성 인건비라든가 설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탄은 고정비가 비싸고 대신에 연료비가 쌉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많이 운전하면 싼 거예요. 근데 LNG 발전기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쌉니다. 건설비도 석탄보다 싸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고정성,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성 비용들이 석탄보다 쌉니다. 그죠? 변동비, 연료비가 비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정비라는 거는 많이 이용하면 단가가 싸져요. 그래서 석탄이 일단 연료비가 싼데 이용을 많이 하려면 고정비도 싸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쌉니다. 그런데 발전량이 적은 경우,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LNG가 더 싸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싸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0에 가깝다고 치면 이 고정비 포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발전량이 작으면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포함한 비용이 LNG가 더 싸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이제 시장 설계가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발전기마다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시장에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들어와 있고, 석탄도 들어와 있고, LNG도 들어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3대 전원은 이 세 가지죠. 원자력, 석탄, LNG입니다. 이거를 다루는 데서는 경제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루는 쪽도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안보에서 다룰 때는 경제적인 거하고 개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과목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로봇 쓰는 문제인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전력 그 생산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원에 올인하면서 생기는 문제.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전원은 석유 중심이었습니다. 70년대 이전에. 그런데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연료 다변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웠고 그 세 가지 핵심 연료가 원자력, 석탄, LNG였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면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안보 면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퓨얼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퓨얼 다이버시티 측면하고 단순히 순수하게 이런 비용 측면하고 봤을 때 괴리가 났을 때는 그걸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해석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성 같은 것들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3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전력의 생산하고 소비, 전력은 결국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다양한 경제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조금 관련이 돼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기술적 특성이 이제 중앙 관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앙 관제의 어떤 그 원칙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신뢰도 아까 말한 예비력들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런 제약하에서 이제 사업을 또 운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전력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산 부분, 발전 부분에서 다수의 어떤 기술들이 서로 경합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한 데다가 앞에 약간 장치 적응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바람에 약간의 중간에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뒤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스킵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력 시스템이 갖는 특성에 기반했는데 그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고 그 수요와 공급의 일치 때문에 굉장히 그 긴 전기부터 단축기까지 예비력이라는 걸 확보하는 그런 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또한 센트럴 컨트롤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시스템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과목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완전히 수학 문제 풀라고 저한테 강의를 맡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론적인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걸 맡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지금 국산 조류가 제한이 좀 많이 걸리는 예술가는 비슷하고 결정인데 저희 이제 번외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좀 과학을 좀 이렇게 하시지 않는